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정부 금융 정책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아주경제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 다 빼고 우리 지갑을 진짜 두껍게 만들어줄 핵심만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 이 놀라운 숫자부터 띄워놓고 가시죠. 1,440만 원.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정책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거머쥘 수 있는 궁극적인 액수입니다. 진짜 눈이 번쩍 뜨지 않나요?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을 준다? 아마 이 기사 제목 딱 보시고 아유, 이것도 뻔한 낚시성 기사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진짜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아주 확실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어떻게 작은 돈으로 1,440만 원을 만드는지 그 마법 같은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리는 진짜 간단하면서도 엄청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30만 원을 내 통장에 똑같이 얹어줍니다. 말 그대로 매달 30만 원짜리 보너스가 꼬박꼬박 쌓이는 거죠. 이걸 3년, 그러니까 36개월로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낸 원금은 딱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확 붙으면서 만기 때는 무려 1,4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최대 연 5% 이자까지 더 붙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수익률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도대체 누가 가입할 수 있는데? 하실 텐데요. 자격 요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딱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무조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고요. 나이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딱 들어와야 합니다. 초기 자산 형성이 정말 간절한 저소득층 근로청년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겠다는 확실한 의도죠. 사실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중위소득 100% 청년들까지 좀 더 폭넓게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일반 청년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곳으로 분산이 되고요. 이 계좌는 철저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몰아주기로 훨씬 날카롭게 재편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볼 건 만기 수령 필수 조건입니다. 돈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려면 꼭 지켜야 할 아주 엄격한 룰이 있거든요. 이게 가입만 딱 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3년 동안 일 안 쉬고 꾸준히 저축하기. 둘째, 자산형상 포털이라는 곳에서 필수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꼭 듣기.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기 때의 큰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쓸 건지 자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금만 달랑 쥐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굴리는 근력을 키워주겠다는 뜻이죠. 네 번째,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도 살펴봐야겠죠? 살다 보면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갑자기 일을 쉬게 되거나 아플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계좌 혜택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잠깐 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최대 12개월, 2배로 훌쩍 늘어났어요. 1년 동안은 혜택 일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새 직장을 구하거나 쉴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현실적인 구명조끼가 생긴 셈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신청 일정과 가입 방법입니다. 올해 신규 2만 5천 명 모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정이 좀 타이트하니까 집중해주세요. 5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무조건 신청을 끝내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싹 해두면 정부에서 소득이랑 재산을 꼼꼼히 심사한 다음에 8월중에 개별적으로 합격 문자를 쫙 돌립니다. 여러분의 본격적인 1,44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는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청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가 편하신 분들은 정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쓱 제출하시면 되고요. 난 인터넷 헷갈려서 직접 묻고 싶다 하시면 그냥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월에 기분 좋게 선정됐다는 문자를 딱 받으셨다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정은행인 하나은행 지점에 직접 가시거나 스마트폰 하나원큐 앱을 켜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혹시라도 하시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자산형성 포털 챗봇이나 콜센터,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다 도와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해설을 쭉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소득 청년들에게 내가 낸 돈의 3배를 매칭해주는 이 파격적인 혜택. 과연 이게 빈곤의 대물림을 끓고 다음 세대가 진정한 재정적 독립을 이루게 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서 청년들 스스로 일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는 점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이나 주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복잡한 금융 데이터 속에 숨은 진짜 흐름, 오늘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의 분석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K뱅크의 2020년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탈탈 털어볼 건데요. 요즘처럼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다들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적을 만들어낸 건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띄워놓고 시작하죠. 332억 원. 이게 K뱅크가 올해 1분기에 딱 석 달 만에 낸 단기 순이익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분기 단위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건 그냥 이번 분기 장사 좀 잘했네 수준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업드레이브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방금 본 332억 원이라는 숫자가 왜 대단하냐면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무려 106.9%나 뛴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딱 1년 만에 이익이 정확히 2배 넘게 콩충 뛰어오른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경이로운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실적의 이면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수익이 도약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성장의 진짜 원동력, 그들이 새롭게 장착한 비밀 무기, 또 그 와중에도 놓치지 않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뱅킹의 미래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익 도약의 배경.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점프를 가능하게 만든 기초 체력부터 쓱 한번 점검해보죠. 은행 비즈니스의 가장 든든한 미천은 역시 누가 뭐래도 고객이잖아요. 1분기 말 기준으로 K뱅크의 전체 고객이 드디어 1,06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말에서 불과 몇 달 만에 54만 명의 신규 고객을 쭉 빨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돈도 따라오겠죠? 이자 이익은 작년보다 15.4% 늘어난 1,252억 원을 찍었고요. 비이자 이익 역시 4% 늘어서 142억 원에 달성했습니다. 아주 탄탄하고 교과서적인 성장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수신과 여신의 불균형 성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 앞서 본 기본 지표만으로는 이 100%라는 경이적인 성장이 전부 설명되진 않거든요. 돈이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지 봐야 해요. 자,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은행에 맡기는 돈, 즉 수신잔액은 28조 2,2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5%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꽤 잔잔하죠? 근데 반대로 은행이 대출해주는 돈 여신잔액은 10.7%나 치솟으면서 18조 7,5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대출을 폭발적으로 쏴줬다는 건데 이게 자본을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굴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용어 하나만 딱 풀고 갈게요. 순이자 마진, 보통 NIM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예금이자 주고 대출이자 받아서 은행이 챙기는 마진율인데요. K뱅크가 이걸 작년 1.41%에서 올해 1.57%로 쫙 끌어올렸어요. 대출 덩치는 엄청 키웠는데 돈을 조달해오는 구조까지 같이 개선되다 보니까 일어난 결과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돈을 빌려줘도 작년보다 훨씬 더 쏠쏠하게 남겨 먹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섹션 바로 K뱅크의 비밀 무기입니다. 바로 개인 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렸다는 건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요즘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엄청 깐깐하게 막고 있잖아요.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줬길래 여신이 폭발했을까요? 자, 진짜 흥미로운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작년에 1조 3,100억 원이던 기업대출 잔액이요. 올해 1분기에는 2조 7,500억 원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2배 넘게 뻥 뛴 거예요. 꽉 막힌 일반 가계대출 대신에 개인 사업자를 콕 집어서 기업 대출로 뚫고 나간 겁니다. 규제의 허들을 우회하는 정말 영리한 방향 전환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쩌다 운 좋게 한번 얻어 걸린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 대출은 무려 5개 분기 연속으로 잔액이 쭉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하고 꾸준히 실행해온 개인 사업자 타겟팅 전략이 이번 분기에 이익 106% 점프라는 대발을 터뜨린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리스크 관리입니다. 공격적인 성장에 숨겨진 방패를 확인해 볼 차례죠. 여기서 우리도 당연히 날카로운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아니, 대출을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늘렸으면 나중에 돈 떼일 위험도 엄청 커진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그런데 지표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떼일까봐 미리 쌓아두는 대손 비용이 오히려 작년보다 7.6% 줄어서 501억 원이 됐고요. 연체율도 0.61%로 떨어졌어요. 부실대출 비중인 NPL도 0.5%로 안정됐고요. 대출 덩치를 2배로 키우면서 위험은 오히려 줄여버렸다? 진짜 놀라운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준 셈이죠. 방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의 맷집이라고 할 수 있는 BIS 자기자본 비율도 21.47%로 엄청나게 탄탄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건 이겁니다. 이 와중에 포용금융이라는 숙제까지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중조신용자 대출 비중을 규제 기준이 30%를 넘겨서 31.9%까지 꽉 채웠고 신규 취급 비중도 33.5%를 기록했어요. 돈도 잘 벌고 건전성도 지키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하는 그야말로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완벽한 균형 성장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디지털 뱅킹의 미래,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불경기에도 이익을 2배로 뻥튀기 하니 저력 있는 은행이 과연 다음엔 어딜 쳐다보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최우영 은행장의 인터뷰에 그 로드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재미를 톡톡히 본 기업금융은 앞으로 더 날카롭게 다듬겠다고 선언했고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의 평범한 디지털 은행을 넘어서 글로벌 크립토 자산 영역까지 판을 키우겠다는 엄청난 청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철저 데이터랑 영리한 타겟팅 전략으로 이미 한 차례 거대한 도약을 만들어낸 K뱅크잖아요. 과연 이 전통적인 인터넷 뱅킹과 차세대 디지털 자산의 만남이 그들을 또 한 번 껑충 뛰어오르게 만들 다음 열쇠가 될까요? 숫자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금융혁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나같이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데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1분기 경제 지형도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6년 1분기 우리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변곡점, 즉 시장의 거시적 분기점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소비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병목 현상이 공존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합적인 경제 환경을 탐색하며 미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거시 경제 지표부터 금융 섹터의 심층 분석, 그리고 핵심적인 구조적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6년 1분기 핵심 브리핑, 두 트랙 경제의 심화라는 제목으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트랙 경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심리 호조입니다. 올해 1분기 카드 승인액은 무려 322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2%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덕분에 소비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금융권 자본력 강화입니다. NH농협은행이 4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발행하는 등 1금융권은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850억 원 상생 금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ESG 기반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려스러운 지점들도 명확합니다. 먼저 부동산 공급 경색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7.6% 급등한 반면 매매가는 19.7%나 하락하는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최고 80%에 대한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융권 규제 및 리스크입니다.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발생한 1천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은 이금융권의 취약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익스포저가 전체 대출의 23.7%에 달하는 등 건전성 악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6년 1분기는 소비 회복과 1금융권의 견조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2금융권의 불안정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것이 지표들의 회복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거시 지표의 회복력은 특히 소비 심리가 견인했습니다. 총 카드 승인액은 32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승인 건수 역시 72억 건으로 5.1% 늘어났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물가 상승 우려라는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낸 동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여행 및 외국인 관광의 활성화입니다. 국제선 항공 여객수가 전년 대비 12.6% 증가하며 활발한 해외여행 수요를 보여주었고 더욱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무려 37.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K-컬처의 인기와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 맞물려 시너지를 낸 결과로 보입니다. 국내 유통 및 서비스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쇼핑 성장입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는 이제 일상이 되었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6조 6천억 원으로 8.5% 증가했으며 특히 배달 서비스는 11.0% 성장하며 편리한 프리미엄 소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법인 소비입니다. 법인카드 승인액이 57조 8천억 원으로 8.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늘리고 임직원 복지 및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비는 기업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1분기에는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이에 따른 소비 여력 유지, 그리고 여행 및 온라인 소비의 회복이 맞물려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력 이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부동산 시장의 역설적인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부동산 시장의 패러독스 극단적 가격 디커플링입니다. 이 현상은 지난 1분기 국내 부동산 시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키 맞추기와 극단적인 가격 양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평균 전셋값을 보시죠. 전년 대비 7.6% 급등하여 7억 1,06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전셋값 상승률이 무려 19.8%에 달하며 1억 1,416만 원이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서초구의 전세 보증금은 서울 평균을 155%나 상회하는 10억 9,906만 원을 기록하는 등 핵심 지역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는 사실상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서울 평균 매매가는 전년 대비 19.7% 하락하여 11억 9,47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시장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광진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매가가 나홀로 17.0% 상승하며 키 맞추기 장세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나 개발 호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초구의 매매가는 24억 2,861만 원으로 서울 평균의 240%에 달하며 고가 아파트의 가격 방어가 상대적으로 견고함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전셋값은 치솟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은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가격 하락 압박이 커 부담스럽고 전세를 살려고 해도 급등하는 전세가 때문에 주거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역설은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부 정책, 특히 다주택자 규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80%의 장벽이라는 키워드로 그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80%의 장벽 다주택자 매물 잠김과 세금 깔때기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최고 실질세율이 무려 80%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 중과되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되는 등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높은 세금 장벽은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을 기대했던 매물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증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남 3구의 경우 1분기에만 650건이 증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매도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사라지면서 제한적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결과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및 전세 유지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전세를 놓아 시세 차익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이 아이러니하게도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전세가 급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서울 중심부의 비싼 전세나 매매가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이나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외곽 지역의 저가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예고됩니다. 결국 80%라는 세금 장벽은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세금 깔때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섹터의 양극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1금융권의 확장과 2금융권의 구조조정이라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두 축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금융권, 즉 시중은행의 상황입니다. 자본 및 유동성 측면에서 NH농협은행은 4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즉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 기존 3천억 원에서 1천억 원을 증액할 정도로 시장의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1금융권이 견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포지셔닝 측면에서는 하나은행이 대표적인데요. 공격적인 ESG 경영과 중소기업 상생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HD건설기계 협력사에 8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역시 1금융권에는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선제적인 자본 비율 관리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금융권, 즉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상황은 다소 다릅니다. 자본 및 유동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차 부품 대출 사기로 인해 약 1천억 원 규모의 순손실이 추정되고 있어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시장 포지셔닝 측면에서는 방어적인 축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업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도가 급증하여 전체 대출의 23.7%에 달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공격적인 영업 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규제 환경 측면에서는 금융당국의 포용금융할당제 도입과 함께
비조합원 대출 억제 및 인센티브 연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금융권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지역 서민 금융에 더 집중하고 무분별한 리스크 확대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보시다시피 1금융권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2금융권은 과거의 리스크 관리 부실과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해 자본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규제 강화에 직면하는 등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향후 금융시장 전반의 지형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1금융권의 구체적인 활약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유동성 흡수와 BEP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NH농협은행의 사례입니다. 농협은행은 성공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시장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즉 영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 영구채 발행은 기존 계획이었던 3천억 원에서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리면서 1천억 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이는 시장이 NH농협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발행금리가 4.33%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 스프레드보다 11bp나 인하된 수준이며 5년 콜옵션 구조로 발행되어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조건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자본 확충은 농협은행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의 상생금융 네트워크 구축 사례입니다. 하나은행은 HD건설기계 및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협력사에 8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출을 넘어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50억 원의 특별 출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증비율 100% 우대와 금리 환율 감면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대기업인 HD건설기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1금융권은 견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상생금융을 통해 BEP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2금융권의 취약성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금융권의 견조한 흐름과는 달리 제2금융권은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발생한 1천억대 대출 사기 메커니즘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사기였는데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허위 견적서 발급입니다. 사기업체는 보험개발원의 시스템, 즉 AOS를 악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짜 수리비 견적서를 생성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죠. 이러한 허위 견적서가 사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다수의 SPC 설립입니다. 여기서 SPC는 특수목적법인을 의미하는데요. 사기 업체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SPC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마치 서로 다른 주체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행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이 허위 견적서와 다수의 SPC가 제출한 서류를 마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상생금융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간주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총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상생금융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마저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자금 편취 및 손실입니다. 일단 대출금이 실행되자 사기업체들은 이 자금을 편취하여 빼돌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2천억 원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1천억 원 안팎의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저축은행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45억 원의 순손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출 사기 사건은 이금융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생금융이라는 미명 아래 충분한 검증 없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금융권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포용금융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상호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 및 비조합원 대출 편중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4.9%에 불과했던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2025년에는 무려 23.7%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대출도 32%에서 40.7%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지역 서민금융이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리스크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및 비조합원 대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동시에 상호금융의 본래 목표인 지역서민 대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신 규제 산정 시 지역대출이나 서민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가점을 제공하여 상호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포용조합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우수조합에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타법인 출자 허용까지 검토하며 상호금융의 사업 영역 확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최종 방안은 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리스크 투자를 억제하고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인 지역사회와 서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금융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대한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KTX-SRT 통합 중년 운행 로드맵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통해 구조적 효율성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2026년 9월 본격적인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와 SRT는 별도의 노선과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용객들이 환승 불편을 겪거나 원하는 시간대의 열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속철도망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KTX와 SRT 모두 영업 노선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광주 송정역에서 수서역까지 직접 연결하는 시운전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5월 6일과 5월 12일에는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송정 구간에서 광범위한 테스트 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동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실제 이용객들이 탑승한 시범 운행이 개시되어 승객들의 피드백을 직접 수렴하며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SRT 역시 KTX와 동일하게 4월 30일 광주 송정 수서 구간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5월 6일과 5월 12일에는 서울 부산, 서울 광주 송정 구간 테스트를 진행하며 통합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연동입니다. 5월 14일에는 통신, 제동, 비상제어 등 고속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시스템 간의 연계 최종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KTX와 SRT 차량이 서로 다른 노선을 넘나들며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2026년 9월 최적의 통합 열차 운행 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회사의 통합을 넘어 하나의 열차로 묶이는 고속철도망을 완성하여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물리적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했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구조적인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과
동시에 구조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취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프레셔 스트럭처럴 스트렝크스스, 즉 높은 압력 속에서도 구조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첫째, 타프- 라인 컨섬프션, 즉 최상위 소비 지표가 견조합니다. 카드 승인액이 7.2% 증가했으며 이는 기업 실적 호조와 함께 외국인 관광 및 온라인 소비의 견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T-1 캐퍼털, 즉 1금융권의 자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자본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4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 발행과 같은 사례를 통해 BEP 상생 금융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측면에서는 KTX-SRT 통합 인프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9월 목표로 진행되는 고속철도 통합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반면 스트럭처럴 바털르넥스 벌르너러빌리티즈, 즉 구조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취약점을 드러내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첫째, 릴 이스테이트 퍼렐러서스, 부동산 시장의 마비 현상이 심각합니다. 80%에 달하는 세금 장벽이 거래 실종을 야기하며 매매가는 19.7% 하락했고 동시에 전세가는 7.6% 급등하는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T-E 프로질러티, 이금융권의 취약성도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저축은행의 1천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은 내부 통제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편중 문제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징계와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분기는 표면적 소비 지표의 호조가 내재된 부동산 이금융권의 구조적 리스크를 가리고 있는 디커플링의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비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그 밑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력에 따른 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즉, 안정적인 자본 기반을 가진 기업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영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분석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 다룰 내용이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좀 섬뜩한데요. 네, 맞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막 뉴스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다시 오른다. 뭐 은행들은 수천억 원대 분기 최대 이익을 냈다. 그리고 보험사 건전성은 역대급이다.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표면적인 숫자들만 보면 우리 경제가 드디어 위기를 벗어났구나 이렇게 안심하기 딱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2026년 4월 말 기준의 이 경제 지표들을 그 하나로 모아서 쫙 연결해 보니까 와, 이건 뭐랄까? 내일 당장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초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개별 통계만 떼어놓고 보면 분명 흑자고 상승인데 이걸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로 엮어보면 그 밑바닥에 깔린 엄청난 구조적 스트레스가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이 모순을 해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표들 이면에 숨겨진 대출자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흔들리는 지역은행, 건설업계의 생존 사투,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보는 거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거대한 위기와 혁신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가보죠. 서울 집값 반등,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의 4월 넷째 주 데이터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값이 일단 0.14% 상승했습니다. 아, 확실히 오르긴 올랐네요. 네, 특히 서초구가 0.01% 오르면서 그 길었던 하락세를 드디어 끊어냈고요. 송파구도 0.13%로 상승폭을 키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또 동네마다 약간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강북 지역 1위가 동대문, 광북, 노원 이런 곳은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고 용산구는 오히려 0.03% 하락했습니다. 아, 용산은 또 떨어졌군요. 이게 그 양도세 중과 유예가 중단되면서 급매물들이 소화된 결과라고는 하는데 결국 강남 3구 같은 핵심지로만 돈이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시장 반등기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아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집값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사람들이 이 집을 사기 위해 대체 어떤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느냐, 즉 대출의 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출 데이터. 저 진짜 그 3월 말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자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변동금리 비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무려 39.2%더라고요. 한 달 만에 10.3%포인트나 폭등한 건데 이게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라면서요. 맞습니다. 엄청난 쏠림 현상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막 중동 정세도 불안하고 유가 들썩이면서 인플레이션 심상치 않잖아요. 한국투자증권 전망 보니까 당장 올해 8월,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번이나 올릴 거라고 하던데.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금리 오를 게 뻔한데 변동금리를 택한다. 이건 마치 청취자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태풍 온다고 경고하는데 우산 가격이 내일 더 싸진다고 우산 없이 그냥 폭우 속에 서 있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밖에서 보면 정말 비합리적이죠. 하지만 그분들의 지갑 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철저하게 당장의 생존을 위한 계산입니다. 생존이요? 당장의 금리 차이 때문인가요? 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보면요. 고정금리 상단은 6.88%인데 변동금리 하단은 3.65%까지 열려 있어요. 와,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대출자들도 뉴스 보니까 1, 2년 뒤에 이자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알죠. 하지만 당장 이번 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몇십만 원을 줄이는 게 영끌족에게는 너무 절박한 겁니다. 거시경제 리스크고 뭐고 일단 당장 이번 달 현금 흐름을 방어해야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정말 끔찍한 뇌관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예상대로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진짜 오르면 저 39.2%의 차주들은 아무런 방패 없이 충격을 다 받아내야 하거든요. 와, 진짜 폭포 떨어지기 직전인데 부력 좋다고 썩은 나무 판자 붙잡고 있는 격이네요. 근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위태로우면 돈 빌려준 은행들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가계의 위기에서 지역기업, 그리고 지방은행의 위기로 시선을 넓혀봐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방은행들 1분기 실적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모순이 발생합니다. 숫자만 보면 장사를 엄청 잘했어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BNK금융이 2,240억 원, JB금융 1,661억 원, IM금융 1,545억, 비이자 수익 덕분이라는데 한 분기에 수천억을 벌었으면 기초체력은 튼튼한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 맨맥줄에 있는 순이익만 보면 기립박수 칠 일이죠. 하지만 은행의 진짜 건강 지표는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얼마나 잘 돌려받고 있느냐, 즉 자산 건전성입니다. 연체율 지표요? 네, 연체율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JB금융 1.63%, BNK금융 1.14%고요. 특히 전북은행은 1.65%, 광주은행은 1.27%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 평균이 0.40% 정도니까 전북이나 광주은행은 최대 4배나 높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딴지를 하나 걸어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4배 높다고는 해도 절대 수치로 보면 1.6%잖아요. 100명 중 한두 명 연체하는 건데 아까 수천억 흑자 냈다면서요. 그 돈으로 이 정도 손실은 덮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당장 번 돈으로 지금 연체된 금액을 메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에서 연체율 급등은 단순한 현재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에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균열을 의미하거든요. 균열이요? 그게 왜 치명적인 거죠? 지방은행 대출 구조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중은행은 대기업부터 직장인까지 포트포리오가 분산되어 있죠. 하지만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전체의 50% 안팎이나 됩니다. 헐, 절반이나요? 그럼 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지역 건설사나 제조업체일 텐데. 빙고. 부동산 PF 부실이나 지역 제조업 둔화의 타격을 그냥 필터링 없이 맨몸으로 흡수하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전북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가게가 흔들리니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니 지역 건설사나 기업이 돈을 못 갚는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수천억 흑다의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 앞으로 올 쓰나미에 대비해 충당금이라는 방파제를 미친 듯이 쌓아야 할 시점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방금 지방경제 위협하는 뇌관으로 건설사 위기 언급하셨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돈줄이 마르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확 줄어든 파일을 두고 피 튀기는 밥그릇 싸움,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일몰 예정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갈등의 중심이죠. 1,000원 미만의 작은 공사는 종합건설사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준 거. 네, 전문 건설업체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 구간이었죠. 근데 그게 올해 말에 없어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계 쪽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무려 40만 8,391부나 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냈더라고요. 거의 결상전이죠. 이분들 주장은 일본의 베타권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이 보호 구간을 10억 원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세 업체 보호가 필수라는 거죠. 근데 종합건설업계 대한건설협회 입장은 또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낡은 칸막이 없애고 경쟁에서 소비자한테 더 좋은 품질을 줘야지 왜 시장을 거꾸로 돌리려 하냐 이런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양쪽 다 논리가 있죠. 어느 쪽에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건설정책연구원 통계만 봐도 심각성은 알 수 있어요. 2022년에 전문공사 공공입찰 경쟁률이 2020년 대비 3.91배나 폭등했습니다. 와, 4배 가까이. 국토연구원이 지금 분석 중이라고는 하는데 결국 본질은 금리 오르고 원자재 가격 폭등하면서 일감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다들 벼랑 끝에서 싸우는 거네요. 네, 제도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어서 살아남으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양쪽 다 법이랑 제도 바꿔서 생존하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롯데건설이 두산건설이랑 공동 개발한 소방배관 내진 기술, 이거 보셨어요? 아, 국토부 신기술 인증받은 그거요.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했죠. 네, 근데 이게 그냥 국산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기존에는 파이프 묶을 때 수직용, 수평용 막 여러 부품 썼는데 이걸 수직, 수평,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하나로 통합해버린 거예요. 기술을 완전히 재설계했군요. 효과가 어느 정도던가요? 500세대 아파트 주차장 기준으로 원래 39군데 설치할 걸 25군데로 확 줄였어요. 부품이 줄어드니까 원자재 50% 절감되고 탄소 배출량도 51%나 감소했다는 거죠. 와, 엄청난 비용 절감이네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닭을 정부나 국회만 보면서 나 좀 보호해달라, 칸막이 치워달라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기술 부품 하나 바꿔서 원가를 절반으로 깎아내는 진짜 혁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 돌파의 진짜 힘은 제도가 아니라 기술 혁신 아닐까요? 그 지점이 바로 건설업계가 직면한 두 가지 생존 전략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외부의 룰을 바꾸려는 제도적 투쟁과 내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생적 기술 혁신이죠. 거시적 위기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결국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영끌족, 지방은행, 건설업계까지 실물경제 지뢰밭을 쫙 봤습니다. 온통 빨간불인데 그렇다면 이걸 방어해줄 금융 시스템은 과연 튼튼할까요? 재미있게도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고금리라는 이 녀석이 특정 금융권, 특히 보험사들한테는 엄청난 축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1분기 지급여력 비율, KICS 비율 말하시는 거죠? 저도 지표 보고 고개 갸우뚱했어요. 동양생명 185.8%, 신한라이프 200%, KB라이프는 무려 277%. 아니, 경제가 이런데 보험사들은 뭐 헐크가 된 건가요? 보험을 갑자기 엄청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분히 수학적인 착시 효과죠. 착시요? 네, 보험업 특성을 보면 고객 돈을 받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거대한 부채를 깔고 가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그 미래에 갚을 돈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요. 예를 들어 10년 뒤에 100만 원 갚을 건데 금리가 치솟으면 지금 체감하는 빚의 무게는 50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부채를 현재 가치로 깎아내는 할인율이 커지고 장부상 부채 덩치가 훅 줄어드는 거죠. 자본은 그대로인데 빚이 줄어드니 건전성이 미친 듯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 진짜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빚의 그림자만 작아진 거구나. 네, 그래서 보험사들도 이게 단순한 금리 효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현금 창출력인 보험계약 마진, 즉 CSM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기본 자본 중심으로 아주 깐깐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신협 같은 곳도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하려고 2026년까지 공제 자산을 10조 원 규모로 키운다고 하는 거군요. 다들 방패를 엄청 두껍게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전통금융권이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동안 금융위원회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 무기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와 인공지능 전환, 즉 AX 지원 사업이죠. 아, 지역 청년 창업이나 AX 분야에 가점 주고 예산 몰아준다는 그 정책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방은행들 PF 부실로 연체율 치솟고 지역 건설사들은 내일 당장 부도날지 모르는 판국인데 여기에 AI 핀테크 지원.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빵 대신 최신형 드론 조종기 쥐어주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AI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는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돈줄을 막아버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연체율 급등에 놀란 지방은행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정말 건실하게 버틸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도 흑자 부도를 맞게 되거든요. 아, 억울하게 죽는 기업들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기존 은행의 낡은 신용평가 모델 대신 AI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눈을 달아주려는 겁니다. 옥석을 정확히 가려내서 막힌 돈의 혈맥을 다시 뚫어주겠다는 거죠. 와, 뜬구름 잡는 기술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은행 대신 억울한 지역 기업에 살려낼 아주 정교한 메스로 쓰겠다는 거네요. 이제야 이 모든 조각이 쫙 맞춰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걸 살펴봤어요. 강남 아파트값 꿈틀거리는 이면에 변동금리 늪에 빠진 영끌 쪽이 있었고 그 위험에 지방은행 연체율 폭등으로 이어졌죠. 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칸막이를 지키려는 제도적 투쟁과 롯데건설 같은 기술 혁신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충격을 막아야 할 보험사들은 장부상 착시에 속지 않으려 진짜 체력을 기르고 있고 정부는 마비된 금융망 뚫으려고 AI라는 새 혈관을 이식 중입니다. 경제라는 게 정말 유기적으로 촘촘히 얽혀 있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오, 좋죠. 방금 우리가 AI를 통해 막힌 대출 활로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이 AI 알고리즘이 우리의 모든 대출과 리스크를 결정하는 심판관이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심사를 AI가요? 객관적이고 빠르긴 할 텐데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인간은행원이라면 벼랑 끝에 몰린 영끌족이나 도산 위기의 지역건설사 사장님을 만났을 때 오랜 거래 내역이나 성실함을 보고 약간의 융통성, 즉 공감을 발휘할 여지가 있었죠. 아, 기한을 좀 연장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냉철한 AI는 어떨까요? 0.001초 만에 철저하게 데이터만으로 리스크를 계산해서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금줄을 차단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실물 경제를 구하겠다고 도입한 완벽한 기술이 가장 차갑고 잔인한 처형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과연 그 완벽해 보이는 기술의 알고리즘 속에 우리는 공감과 포용이라는 코드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본주의 논리상 그걸 허용하기나 할까요? 와, 진짜 효율적인 금융망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엄청 서늘한 질문이네요. 결국 그 건전성 지표라는 숫자들 뒤에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건데 AI가 그 고통의 무게마저 포용할 수 있을지 정말 여운이 남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리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면의 톱니바퀴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뉴스를 더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날카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적 탐구를 항상 응원하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한 데이터의 이면을 싹 모아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